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그널 TV BJ 헨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94년 12월 11일에 벌어진 연예계 전문 매니저 1세대였던 배병수가 최진실의 로드 매니저였던 전용철과 공범 김용민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배병수 살해 사건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연예계의 안타까운 가불관계 부조리를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자 CCTV를 활용한 수사 기법이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최초로 도입되었던 사건이기도 한 이 사건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피해자 배병수는 대한민국의 전 연예계 로드 매니저로 1958년생으로 최민수, 최진실, 엄정화 등을 발굴하고 데뷔시켰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들의 매니지먼트를 맡아 일명 배병수 사단을 만들었던 1990년대 초 연예계의 최고 거물급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1980년대 중후반까지 동대문구 정농동에서 주산, 부기와 회계를 가르치던 유명 학원의 강사였으며 자리를 잡자 자신이 직접 학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모으고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입대 후 부침성이 좋던 배병수는 헌명대 소속이던 가수 김학래와 친분을 쌓게 되고 전역 후 김학래의 추천으로 매니저 일을 시작합니다. 처음 가수 조태선의 로드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으나 매니저 일이 처음이었던 배병수는 그의 역량을 잘 펼치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1987년 배우 최민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의 최민수와 성향과 코드가 잘 맞았던 그는 곧 최민수의 매니저로서 일을 시작하죠. 그 후 배우 최민수는 한국 최고의 유명 인사가 됐고 이를 시작으로 배병수는 한국 연예계 로드 매니저로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1988년 10월 배병수는 MBC에 갔다가 로비 구석에 앉아있던 최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배병수는 어떤 강렬한 영감이 스쳐 지나감을 느꼈고 어떤 작품에 출연하냐고 물어보며 최진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영화를 하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배병수는 최진실을 영화에 출연시키기 위해 충무로로 향했다고 해요. 최민수에게 들어온 영화제의에 최진실을 같이 출연시킴으로써 완전한 신인이었던 최진실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기 시작했으며 배병수와 최민수의 노력으로 최진실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문구로 유명한 삼성전자의 광고를 찍고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그 후 엄정화를 발굴하고 배우 독고영재, 허준호 등 유명 스타와 계약하면서 승승장구했으나 예상치 못한 일들로 그는 이체막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건의 가해자였던 전용철은 1993년 고졸 이후 군대를 전역하고 일 없이 지내던 와중에 당시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MBC의 토요일은 즐거워 야외 무대에서 배병수를 알게 되어 현장 잡일을 도와주었고 그에게 로드 매니저로 채용됩니다. 그는 전용철이 체격이 왜소하고 얼굴이 곱상하며 착하고 성실해 보여 여자 연예인 로드 매니저로 어울린다고 판단하고 이후 최진실의 로드 매니저로 배정했다고 합니다. 로드 매니저로 채용된 이후 배병수와 전용철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때 배병수가 경영하는 연예기획사의 사무실에서 금품이 없어진 데 이어 설상가상으로 기획사 직원들과 그와 계약을 맺은 연예인들의 소지품에서 금품이 없어지는 일이 늘어나자 배병수는 전용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빈번히 일어나자 전용철을 도둑으로 몰기까지 한 데다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배병수가 전용철을 질책하게 되면서 둘의 불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가 결국 1994년 1월 배병수는 전용철을 해고시키게 됩니다. 이후 전용철은 자신을 해고시킨 배병수에 대해 앙심을 품기 시작했고 이 시기 최진실이 일약스타가 되면서 배병수의 명성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전용철은 그에 대한 복수심을 점점 더 키웠으나 전용철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고 로드 매니저였던 시절에 벌어둔 돈으로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오락과 유흥으로 탕진했으며 돈이 떨어진 뒤에는 카드 빚으로 충당하며 생활고에 시달렸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은 전용철은 독립적으로 매니저 일을 시작하려고 연예계에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만나게 된 배병수로부터 너 같은 사람은 매니저할 자격도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전용철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1994년 12월 10일 배병수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의 가족들은 거처를 수소문하던 끝에 약 일주일 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주요 수색 대상은 배병수의 집이었고 현장에는 증거인멸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여기저기서 격투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안방에서 혈흔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에서 강력 사건으로 수사에 돌입하죠. 그 후 실종 당일인 12월 12일을 기점으로 서울과 부산 등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누군가 배병수의 계좌에서
총 3,82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한 것이 포착되면서 서서히 수사망이 좁혀집니다. 현금 인출기가 설치된 은행 일부에서는 은행 직원들이 두 공범의 인출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고 일부 지급기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이 진술한 20대 남자의 인상착의로 용의자의 신원을 추정해가던 경찰은 배병수 밑에서 로드 매니저로 일하다가 몇 달 전에 해고당한 전용철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경찰은 주변에 대한 탐문 수사 결과 전용철이 범행 당일 불엄 승용차를 구입하고 지인에게서 폐차 직전에 낡은 에스페로 승용차를 빌렸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전용철이 유력한 용의자임을 확인하죠. 1994년 12월 23일 오후 2시 15분 충청북도 음성군의 중부고속도로 진출로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범인의 차량을 발견했는데 운전자는 검문을 위해 다가간 경찰관을 제치고 차량을 급출발했으며 이후 2시간 동안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차량에는 전용철, 김영민, 2명의 젊은 여성 등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여성들은 배병수가 실종된 1994년 12월 12일 밤에 전용철과 김영민이 찾은 룸살롱 종업원들로 거액의 팁을 받고 함께 강원도의 한 스키장으로 놀러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추격 이후 약 2시간 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은 발견되었지만 범인들은 도주한 뒤였죠. 추격 전 4시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전용철은 결국 경찰의 전화에 자수의사를 밝히고 차량을 주차한 장소에 나타나 체포되었습니다. 김영민 역시 하루 뒤인 12월 24일에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합니다. 전용철과 김영민이 배병수를 살해한 후 안매장한 사실을 자백하므로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되죠. 자수한 전용철은 1994년 10월 가진 돈도 떨어지고 1,000만 원이 넘는 카드빚마저 지게 된 상황에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어느 성인 오락실에서 범행을 공모할 사람을 찾게 되는데 때마침 절도 등 전과 오범의 김용민을 알게 되었고 이들은 돈을 벌자는 명목으로 범행을 모의했다고 합니다. 전용철은 김용민에게 배병수가 돈이 많다는 점과 배병수의 내부 사정을 잘 안다는 점을 이용하였고 그의 범죄 경력까지 합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범행을 제안했다 합니다. 차량과 범행 도구를 마련한 두 공범은 12월 11일 밤 11시 에스페로 승용차를 지인으로부터 빌린 후 배병수의 집에 도착하였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두 사람은 배병수의 집 안으로 들어가 숨어 있다가 30분 뒤 귀가한 배병수의 머리를 강목으로 내리쳐서 실신시킨 뒤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결박시켜 깨운 뒤 칼로 위협하였다고 합니다. 예금 통장과 현금카드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말할 것을 요구했지만 배병수가 저항하자 전용철은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했으며 고통을 참지 못했던 배병수는 결국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두 공범은 필요한 것을 빼앗은 다음 어떤 협상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배병수를 전깃줄로 잔인하게 교살하였다고 합니다. 1995년 6월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형이 너무 과하다며 이들은 항소했지만 10월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됩니다. 재판 중 당시 대스타였던 최진실이 배병수와 전용철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법정에 비공개로 출석해 큰 이슈가 되기도 했죠. 최진실은 다혈질인 고 배병수 씨가 전용철 씨에게 가끔 심하게 대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살인까지 이어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피고인인 전용철 씨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부탁한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한 매니저가 자신을 키워준 매니저를 살해한 사건으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전용철은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뒤 1994년 12월 1일 8년간 여러 언론사에 섭섭한 게 있다는 모호한 표현이 담긴 편지만을 보내다가 2002년 갑자기 말을 바꾸어 복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제3자의 사주에 의한 살인이다 라고 옥중한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전용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증거가 없고 지금까지 다른 사실이 밝혀진 부분이 없습니다. 2002년 11월 18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이 문제로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08년 최은실이 유명을 달리했을 때 여러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녀의 죽음을 뉴스로 접하고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이보다 더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난 사람이었는데 왜 가족들을 남기고 떠나갔는지 모르겠다.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잤지만 고 최진실 씨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내 인생 중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다. 전용철은 원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 이후 형량이 20년형으로 감형되어 2018년 현재 출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김영민은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그는 수감 생활 중 건축기사 등 10개가 넘는 자격증도 취득했으며 교도소 내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할 정도로 열심히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연예계 내부의 가불관계를 주목시켰던 사건으로
정관계, 언론사, 방송사 인사 등 절대 갑,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갑, 유명 연예인이라는 또 다른 갑과 신인 연예인, 말단 로드 매니저 등 을 사이의 지배, 복종관계와 착취구조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용철,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연예계에 뿌리 깊게 잡혀있는 갑과 을의 지배 및 복종관계는 빨리 사라져야 할 문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에도 수많은 연예인 사건들을 보면서 아직도 이러한 문화들이 팽배하다는 사실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구독자 여러분은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재미있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 시그널TV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